알기 쉬운 경제 완전 정복. 가장 가까이 있는 생활 경제 뉴스. 김은경의 생생경제. 경제 뉴스의 진실과 오류. 생생경제가 땄다. 오늘의 생생 인터뷰는 연비검증 부적합 판정받은 수입차, 디젤 엔진 불안감 키우나 알아보겠습니다. 생생경제 3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국토교통부가요, 지난 4월부터 국산차 10개 종, 그리고 수입차 11종에 대해서 연비 사후 검증을 실시를 했는데, 1차 검사에서 3개 차량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중에 2개의 차량이 디젤 엔진을 장착한 수입 모델이라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님과 자세하게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이 연비 사후 검증은 어떤 건가요? 일반적으로 아마 연비에 대한 부분들 얼마 전에 문제가 됐던 거 네.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예. 보통 이제 이 산업부, 산업통상자원부하고 국토부에서 연비 검증을 했었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이 미국발 연비 문제가 생기면서 국내로 번져서 사실 두 개의 부서가 연비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다툼을 있다가 네. 통일화시켜서 산업부와 국토부 두 군데가 이제 진행을 하는데, 산업부는 사전 검증이라 그래가지고요. 네. 미리 자기 인증제 개념으로 자동차 메이커가 제출을 하는 부분들이 사전 인증제고, 예. 사후 인증제는 국토부에서 이 인증을 받은 차를 대상으로 해서 임의로 뽑아서 이 2차 검사를 하는 거죠, 검사를. 그래서 원래 받았던 네. 검사가 정상적인지를 확인하는 예. 두 번의 절차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명실상부한 객관성 있는 조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도 예상을 하고 있고, 또 진행 중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후 검사를 해서 3개가 이제 3개 차종이 부적합이다라고 했는데, 네. 이게 또 1차 검사라고 해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다시 사실 검사하나요? 사후 예. 검증은 2단계에 걸쳐서 합니다. 2단계. 예, 1차로 먼저 해보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업부에다가 먼저 이 자기네 차가 연비가 어떻다고 먼저 제출했었죠. 네. 그거를 그 임의로 뽑아서 국토부에서 1차로 검사를 해봤더니 그 중에서 3가지 차종이 연비가 오차 범위 마이너스 5%를 넘었다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 네. 그래서 1차 검증을 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2차 검증까지 해서 오차 범위가 넘게 되면 확정을 지어서 니네가 연비 표시한 게 잘못됐으니까 그거를 시정하라라고 명령을 내리고, 또 네. 관련된 규정에 의해서 제재도 받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번에 그 국산차 하나랑 수입차 2개 모델이 부적합 판정인데요. 네. 이게 또 다 디젤이라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사실은 보니까 작년에도 수입 디젤 차들이 4종인가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네. 참 많네요. 지금 요번에 예. 3가지 중에서는 사실 수입차 2가지가 이제 디젤 엔진 쓰고 있고, 네. 말씀하신 작년에 나왔던 건 모두 다 디젤 엔진 쪽이었었거든요. 네. 더욱이 요새 폭스바겐 사태로 인해서 디젤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부정적으로 팽배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또 조사 중이고 또 확산 일로에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연비까지도 이렇게 수입차 디젤 쪽이 문제가 되다 보니까 이 불신에 대한 부분들이 더 높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부적합 판정 받은 모델은 어떤 것들인가요? 3가지입니다. 이 수입차 2가지와 국산차 1가지인데요. 수입차는 제규어 XF 2.2 디젤이고요. 푸조 3008입니다. 네. 이게 이제 모두 다 디젤 엔진을 사용을 하고 있고, 국내에서는 르노 삼성자동차 QM5 가솔린 모델, 이 네. 3가지 기종이 지금 현재로서는 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1차 검증에서요. 그래서 2차 검증을 기다리고 있고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작년에요, 검사하고 나서 뭐 이 소송까지 막 불사하고 수입차 업체들이 그랬던 것 같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연비 논란이 또 한창 있던 중이고 해가지고 그런 움직임은 없을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사실 예. 작년하고 이번하고 좀 많이 틀린 게요. 예. 특히 이번은 말씀드린 대로 폭스바겐의 디젤 문제가 굉장히 커지면서 디젤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위축이 되고 있고, 네. 수입차에 대한 부분들 부정적인 인식이 팽배되어 있습니다. 근데 작년에는 또 이제 어떤 상황이냐면, 아까 말씀드린 국토부하고 산업부가 연비가 혼동을 일으켰었습니다. 어떤 맞아요. 모델은 예. 산업부에서는 합격인데 국토부에서 불합격이 예. 되면서 정부 두 개의 부서가 싸우는 형태로 모습이 보였었거든요. 그러나 이번은 이 정리가 돼서 국토부하고 산업부가 정리돼서 하나의 통일화를 가지고 지금 연비 검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작년과 같이 어떤 뭐 소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나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또 말씀드린 대로 폭스바겐 사태로 인해서 디젤 엔진의 부정적인 시각이 있어서 네. 소송 단계까지는 안 가고 아마 2차 검증을 하면 수용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수용을 한다면은 뭐 공식 사과하고 맞습니다. 어떻게 되나요? 사실 이 부분에 예. 대해서 자기네 이
자기 인증으로 제출한 부분이 문제가 있다는 걸 인정을 하고요. 예. 과태료도 물어야 되고요. 예. 과태료도 물고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한 시정 조치를 받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서 2차 검증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가 중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작년 결과가 또 궁금해지는데 네. 그 나중에 승소를 한 업체도 있었고 아닌 업체도 있었던 것 같은데 맞습니다. 부적합했던 업체들은 어떤 식으로 나중에 대처를 했나요? 승소한 업체는 더 이상 방법이 없고요. 예. 또 중요한 것이 작년에 승소를 한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국토부와 산업부가 연비 측정이 이원화됐었고요. 네. 특히 이제 사실 승용차는 10년 동안에 산업부가 측정을 했었고 상용차, 트럭이나 버스 같은 것들은 국토부가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국토부가 이제 이 의견 제시를 하면서 통일화가 이제 불이 붙어서 이렇게 통일안이 나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승소한 이유는 정부 두 개의 부서가 싸우는 모습, 또 하나는 합법, 하나는 불법으로 부적합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런 혼동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렇지 않고 승소하지 않은 업체는 매 400만 원이니까 과태료를 무는 과태료. 이런 형태가 나왔는 예.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요. 예. 아마 이번은 결과가 나오게 되면은 통일화된 아니고 네. 또 하나의 목소리고 또 폭스바겐의 여러 가지 진행 사항을 보아서는 수용을 할 수밖에 없고 또 실제로 객관성이 상당히 높게끔 측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정말 디젤 엔진이 문제인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 디젤은 100여 년 동안 개발되어 오면서 또 폭스바겐 사태라고 그러지만은 예. 폭스바겐이 디젤 엔진은 세계 최고의 기술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네. 근데 이제 이 윤리적으로 이런 문제를 의도적으로 일으켰다는 게 상당히 좀 문제점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디젤에 대한 부분들은 가솔린에 대비해서 연비가 좋은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동전의 어두운 부분이 디젤 엔진 자체는 지저분한 연료입니다. 네. 엔진이 아무리 효율화되고 이 배기후 처리 장치를 통해서 아무리 걸러준다 하더라도 이 자동차라는 건 10년 이상을 사용을 하는데 7, 8년 이상이 되면 흔들어주고 진동하고 소음 진동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네. 이 배기후 처리 장치가 문제가 일으켜서 고장이 난다든지 또 기능 저하가 일어나게 되면은 이후에 배출가스가 그대로 배출될 수밖에 없거든요. 환경 오염의 문제가 생기죠. 맞습니다. 그런 예. 측면에서 디젤 엔진에 대해서는 환경 오염에 대한 부분들이 아마 이번 사건을 통해서 강화되고 예. 또 아마 규제도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아직 진행형이지만은 이 추이는 분명히 이 디젤 엔진 쪽의 위축 또 친환경 자동차인 하이브리드나 전기차에 대한 위상이 또 제도적 지원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어서 네. 이 자동차 130년 역사 동안에서 상당히 중요한 패러다임을 일으킬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디젤이 문제다라는 인식이 아니라 네. 디젤이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으면서 잘 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수 있는 좋은 단계라는 말씀이시네요. 맞습니다. 그런 기회가 예. 돼서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 수도 있고요. 네. 폭스바겐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비용 부담이 되겠죠. 아마 지금 예상이 100조 원까지도 나온다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 정도로 파급 효과가 큰데 나름대로 디젤에 대한 부분들 다시 정립하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전 세계 메이커들이 더 치열한 싸움이 이 점유율 싸움 또 판매율 싸움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논란에도 불구하고 수입차 잘 팔린다 그러더라고요. 잘 팔립니다. 예. 사실 이제 이 부대 효과 반사이익에 대한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 하이브리드라든지 전기차 같은 것들이 어느 정도 반사이익을 받는 건 사실입니다. 네. 문제는 소비자 입장에서 이 연비에 대한 것들은 소비자가 관심이 크지만은 친환경 쪽은 사실 정부에 이르지 소비자는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잘 모르고요. 맞습니다. 예. 모르기도 하고 또 스며들기 때문에 네. 내가 이런 거 영향 받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한 달 들어가는 유류비, 유지비에 대한 부분들이 관심이 높기 때문에 네. 연비가 좋은 차를 고르는 것은 하나의 습성이고 어쩔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환경 오염이 리사이클링 측면에서 스며들면서 우리 몸을 갉아먹는 암이라는 인식이 좀 많이 필요하거든요. 네. 그런 홍보나 이런 것들도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친환경 요소가 중요한 차를 고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예. 또 관련된 환경 개선 부담금이나 환경세 같은 걸 통해서 좀 더 환경에 대한 인식을 높여주는 것도 정부의 책임이고 지자체의 책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부담금이나 세금이요. 네, 맞습니다. 예,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죠. 네. 그러면은 지금 폭스바겐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좀 사과를 늦게 한 것 같아요. 물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 워낙 이제 1000만 대 수준으로 이 본사에서 이 6년 동안 일어난 이런 부분의 문제점을 발표를 했기 때문에 국내 지사 입장도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본사의 지침을 받았는데 이게 몇 대가 어디에 포함됐는지를 지사 입장에서는 알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네. 그리고 이 독일 본사에서 전 세계 대상으로 해서 1000만 대 이상을 판매된 6년치기 때문에 아마 이 정리하고
또 실태 파악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하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어서 지금도 진행형이기 때문에 리콜을 12만 대 국내를 발표를 했지만은 네. 아직도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떤 방법으로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완전히 정립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네. 향후 시간이 더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런 중심점을 정부가 어떻게 갖느냐가 상당히 또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정부와 당국에게도 큰 책임이 있다는 말씀을 해주시네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열심히 해야 되고요. 예. 일단 정부가 국민에 대한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들이 나와야 되고 객관성 또 보편 타당성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또 발빠르게 네. 움직이려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나마 사전 사후 검증으로 이렇게 잘 나눠 가진 것도 좋은 얘기네요. 맞습니다. 예. 저번에 검증을 통해서 이렇게 제도적 안착이 된 것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예. 또 국내의 어떤 이 국민의 건강이라든지 자동차의 안전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어느 것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정부가 네. 이렇게 합의를 해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것은 더더욱 중요하고 다른 분야도 지금 컨트롤 타워가 부재돼 있어서 부처 간의 이기주의라든지 이런 것들도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것 통일이 된 것도 상당히 하나의 모범 네. 사례이기 때문에 앞으로 다른 사례까지 번졌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였습니다. 총서 개고만 외국죠 고객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요즘 제가 대리운전하면서 좌우로 열심히 뛰어다녔더니 살이 그냥 쪽쪽 빠지고 있어요. 좌우로 정렬 2588 살 빠지네 살이 빠져 2588 살 빠지네 2588. 네, 잠시 후 생생경제 4부 이어집니다. 오늘 경제주치 시간은 세무상담 시간입니다. 축의금 많이들 내시잖아요. 이게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되는지 한번 알아보겠고요. 증여세와 관련된 청취자 세무상담 진행을 하겠습니다. 곽정수 기자 기업 이야기 오늘 있습니다. 오는 12월에 제2차 면세점 사업자 선정을 앞두고 있는데 지금 대기업들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거든요. 면세점 사업을 둘러싼 이야기들 자세히 해보겠습니다. 잠시 후 4부에서 뵙겠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있죠. 이미 잘못된 뒤에는 손을 써도 소용없다는 얘긴데요. 산업 현장의 안전 보건도 예외가 아닙니다. 오는 11월부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지게차 부딪힘 사고 예방 집중 활동이 전개됩니다. 지게차의 부딪힘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첫째, 지게차는 정해진 운행 경로로 이동하고 둘째, 운전자는 과속과 과적 금지는 물론 운행 시 시야를 꼭 확보해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자는 반드시 현장에서 안전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사망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지게차 부딪힘 사고, 안전수칙 준수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어려운 경제학은 가라. 귀에 쏙쏙 들어오는 김인경의 생생경제. 든든한 우리 집 경제주치 생생주치. 경제주치 시간입니다. 오늘은 세무상담과 이슈 시간이고요. 세무법인 부강의 유재선 대표 세무사, 오늘은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네. 결혼 같은 것들이 많고 해서요. 가을이라 축의금 들어오잖아요. 네. 이 관련된 상담을 좀 해볼까 해요. 네. 6345님인데 결혼식을 하면서 축의금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 돈으로 강남에 신혼집을 구해서 살고 있는데 국세청에서 해당 축의금에 대해서 자금 출처를 요구를 하고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라고 연락이 왔는데요. 축의금은 비과세 대상이 아닌가요? 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일단 우리가 예. 경조사비, 축의금 이것들은 법에서 보장하는 비과세 대상이 맞습니다. 네. 근데 이게 굉장히 애매한 게 이걸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금액에 한한다. 그리고 그 인정되는 금액이라는 게 사회적인 지위나 소득 규모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따져서 판단한다라고 굉장히 애매하게 네. 지금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축의금을 주시는 분들이 보통은 본인하고 관계가 있는 분들이 아니고 대부분 이제 부모님하고 관련된 사람들이라면 그렇죠. 이거는 본인 게 아니고 부모님 거라고 이제 보는 사례들이 있어요. 예. 예를 들어서 우리 2014년도만 하더라도 고액 전세 살고 있는 분들이 세무조사를 했는데 네. 세금을 한 145억 정도를 부과를 했어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은 국세청 입장에서는
부모님한테 귀속된 축의금을 이제 자녀분이 전세금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이건 증여다라고 보는 거죠.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게 작년도까지는 뭐 10억 이상의 전세금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뭐 축의금을 받았다든지 부모가 줬다든지 네. 뭐 이런 경우는 증여세를 부과했는데 예. 올해부터는 이거를 뭐 10억 이하 그렇게 실적이 좋다 보니까 작년도에 서울 중부 쪽에서 조사가 한 50여 건 진행이 됐는데 추징세액이 한 145억 정도나 됐었어요. 꽤 많네요. 예, 많죠. 예. 그러다 보니까 올해 지금 현재는 뭐 10억 이하까지도 이 전세자금 조사를 하겠다. 예. 또 뭐 월세, 고액 월세 부분도 자금 추조 조사하겠다. 라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축의금 가지고 내가 강남에 사실은 우리가 관행적으로 축의금 들어오면 다 부모님들이 집 얻는데 보태주시고 하셨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 부분도 앞으로 이제 문제가 될 소지가 굉장히 큽니다. 축의금이 얼마나 들어오길래 이게 전세 자금까지 될까요? 예. 꽤 많은 모양인데 이게 그리고 네. 사실상 굉장히 광범위하게 예. 축의금 아니더라도 부모님들이 보태서 주시는 경우도 예. 굉장히 많죠. 이런 것들을 이제 뭐 소액 전세금 같으면 모르겠지만 뭐 10억 이상 전세금도 지금 얼마나 많습니까? 네. 이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 증여 조사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 축의금 같은 경우에 자금 출처 조사를 어떻게 해요? 실제로 이제 이분 같은 경우 예. 신혼집에 살고 있는데 그게 고액 전세 자금이 들어간 거라고 하면 국세청에서 자금 출처 지금 이분처럼 자금 출처 어디서 돈이 나서 그 전세금을 마련했는지를 소명하라고 연락이 오죠. 네. 그럼 이분 입장에서는 이제 소명을 못할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결혼 축의금이 얼마가 들어와서 어떻게 보탰다라고 한다면 결혼 축의금에 그러면은 이 축의금이 낸 사람 네. 이게 본인 거냐 부모에게 기속된 거냐 굉장히 이제 사생활 침해 여지가 있죠. 예, 그래서요. 예, 그래서 상당히 힘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사는 확대되는 분위기입니다. 확대가 되는 분위기다. 네, 그래서 자력이 없는 소득이 없는 젊은 분들이 아주 비싼 전셋집에 사는 문제는 조금 제고를 해보셔야 될 거예요. 자금 출처에 대해서. 그렇군요. 2522님 문인데요. 1998년에 할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토지를 매각하려고 합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 차익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인데 증여로 인해서 토지의 취득 금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 증여를 받았을 경우에 이거 어떻게 세금을 계산을 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네, 말씀하신 대로 양도소득세라는 건 양도할 때 금액하고 취득할 때 금액이 있어야 네. 계산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종종 이렇게 증여받으신 경우나 상속받으신 분들은 취득할 때 당시에 금액이 없다 보니 양도차익 계산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네. 기본적으로 증여받으신 부동산의 경우에는 증여받은 시점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합니다. 원칙적으로. 네. 근데 시가라는 게 확인이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네. 기본적으로 시가라는 게 그 증여의 현재 유사한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 사례가 있다면 그거를 시가로 보기도 하고요. 그게 없으면 둘 이상의 감정가액의 평가액이 있거나 혹은 공매나 수용 보상가액이 있으면 그 금액도 시가로 봐줍니다. 네. 근데 이런 금액도 없다. 예. 뭐 이분 말씀하신 대로 증여가액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만약에 내가 얼마를 증여가액으로 신고를 했다면 그 금액이 곧 그 취득가액이 될 거고요. 이도저도 없다. 예. 그러시면 취득 당시에 그 공시지가 보충적 평가 방법으로 공시지가를 취득가액으로 봅니다. 그게 굉장히 이제 불리해지죠. 예. 지금 파는 금액은 시가고 취득 당시는 공시지가가 시가에 뭐 한 30-40%에 준했을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요. 98년도 같으면 예. 그러면 양도 차익이 굉장히 많아져서 양도소득세가 많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증여받으실 경우는 증여세 신고를 하실 때 여보세요? 네. 네, 증여 신고를 하실 때 이렇게 공시지가로 평가를 하기도 하지만 네. 그 두 개의 감정기간 이상의 감정을 받아서 그 평균액으로 증여세를 신고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두 곳 나중에 이상. 양도계획이 있으시면. 예.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630님인데요. 주민세는 세대주가 연간 한 번만 내면 되는 세금 아닌가요? 이번에 저는 주민세가 가게에도 부과가 되고 집에도 부과가 되고 이렇게 여러 번 중복해서 나왔는데 일단 다 내긴 내는데 되돌려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주민세가 이게 종종 이렇게 이중 중복 부과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요거 금액이 얼마 안 되다 보니까 놓치시는 경우가 있는데 본인이 해당하는 경우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주민세는 아시다시피 이제 균등분, 또 재산분, 종업분분 이렇게 나눠져서 나오는데 네. 균등분이라는 거는 일단 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는 개인, 또 개인 세대주한테 나옵니다. 사업자, 네. 또 사업장이 그 지역에 있는 법인들에게 나오고요. 그래서 그 거주지 따로 사업장 따로 이렇게 있는 개인 사업자들의 경우에는 자택에도 나올 거고 네. 사업장에도 나올 겁니다. 아, 예. 그 다음에 이제 재산분하고 종업분이 있는데 요거는 사업자들에게만 해당이 됩니다. 재산분이라는 거는 일단 사업장 면적이 330평방미터 그걸 초과하는 경우에 부과가 되니까 네. 사업장 면적이 좀 큰 분들은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예. 종업원분 주민세는 우리 종업원들의 숫자가 50명을 넘어가시게 되면은 부과가 됩니다. 네. 그래서 이게 계속 사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이라면 이게 그때그때 나올 때마다 확인이 되실 텐데 이제 신규로 사업을 영위하시는 분들은 이걸 몰라서 네. 붙이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분은 이 균등분 주민세도 나올 거고 또 사업장의 그 종업원분, 재산분에 대해서도 부과가 될 수 있으니까 요게 내 기준에 해당이 되는지를 확인하시고 네. 해당하지도 않는데 이게 2개, 3개 나왔다? 예. 그러면 중복 부과된 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는 이제 해당 지자체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럼 이분 같은 경우에는 2번 부과가 되는 게 정상적으로 됐을 수가 있고 되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세대주라서 한 번 나오는 거 아니냐라고 예. 할 수도 있는데 만약에 사업장이 다른 곳에 있거나 있다면. 네. 예. 그래서 그런 경우는 지자체에 한 번 더 확인을 해보시면 명확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세무법인 부강의 유재선 대표 세무사였습니다. 경제 전문 방송 김윤경의 생생경제에 내 의견을 전달하고 싶다면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우물정 0945번, 샵 0945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되고요. YTN 라디오 앱 예스를 통해 비용이 들지 않는 메시지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또 웹사이트나 페이스북에서 김윤경의 생생경제를 검색하셔서 소중한 의견 남겨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 참고하겠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꼭 필요한 정보를 주는 김윤경의 생생경제. 듣고 싶어라. 알려지지 않은 0.01% 그들만의 이야기. 곽정수 기자의 기업 이야기. 곽정수 기자의 기업 이야기 시간입니다. 한겨레 신문 경제부의 곽정수 선임 기자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면세점 자주 다니시는 편인가요? 사실 거의 없죠. 근데 이제 예. 저희 기자들 해외 출장 갈 때 네, 그 잠시. 인터뷰를 하니까 그때 이제 기념품 같은 거를 조그만 거를 선물하기도 해요. 네. 그런 경우에 좀 그렇죠. 이용을 하죠. 예, 근데 이제 시내에 있는 면세점들에 보면은요, 정말 중국인 관광객들 많이 와 있고요. 예, 한국인들도 많이 이제 출국하기 위해서 들르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면세점 사업이 되게 잘 된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다라는 게 눈으로도 저는 좀 확인이 되더라고요. 네네. 예, 근데 대기업들이 그러다 보니 다 참여하려고 지금 서두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지난 이제 올 연말에 서울 시내 면세점 3곳이 이제 예, 특허가 끝납니다. 네, 그 롯데 소공점하고 월드타워점 그 2곳이고요. 그다음에 예. SK의 이제 워커힐점이 그 주인공들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이 면세점
이 면세점이 사업자를 새로 선정하기 위한 특허 신청 접수가 지난달 25일에 있었는데 네. 기존에 이제 사업을 지키려는 롯데하고 SK는 물론이고 이들로부터 면세점 사업을 뺏어오려는 신세계하고 두산이 신청을 했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4파전이 된 거죠. 특히나 두산 그러니까- 같은 경우에는 정말 예상하기 어려웠던 선수였던 것 같아요. 아, 두산이요? 예. 그렇죠. 네. 왜냐하면 이제 두산은 아시다시피 그 외환위기 전후로 해서 소비재 업종에서 중공업 업종으로 급격한 사업 구조 조정을 한 그룹이잖아요. 그랬죠. 근데 이제 15년 만에 다시 유통사업인 면세점 사업에 이제 뛰어든다고 선언을 하니까 그 네. 배경에 이제 관심을 모았는데 마침 최근에 그 박용만 두산그룹 회장이 기자들과 좀 만난 자리가 있었어요. 아, 네. 그래서 이제 이 문제가 좀 이제 화두가 됐는데 예. 일단 두산은 면세점 사업을 그 그룹의 새로운 어떤 성장 동력으로 보고 있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이제 그 두산 경우에는 주요 전략이 이 면세점 사업 진출을 그 두산 동대문 상권 타워. 살리기 예. 두산 네. 타워가 있는 동대문 상권이죠. 그렇죠? 예. 네. 그 상권을 살리는 차원을 굉장히 강조를 해요. 지역 상생형이다. 뭐 이런 얘기 했던 것 그렇죠.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원래 동대문이 지하철 환승역도 여러 개고 그래서 교통의 요지였는데 동대문 야구장도 없어지고 뭐 그래서 이제 유동 인구도 줄고요. 네. 상권이 이제 퇴조해서 안타까웠다. 현재 그 상점 규모로 보면 명동의 한 70-80% 수준인데요. 네. 실제 상권의 크기, 금액 기준으로는 한 30%밖에 안 된대요. 그렇군요. 그리고 상권 내에 있는 여러 건물들이 있잖아요. 예. 그중에 한 40%가 공실이라고 합니다. 비어있다고 예.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면세점 사업을 계기로 해서 자기네들만 잘 살자는 게 아니라 이 동대문 상권 전체를 살려보고 또 실제로 면세점에서 나오는 이익의 일부를 이 상권 살리는 데 쓰겠다는 포부를 밝히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네. 예. 그래서 뭐 한번 될지 안 될지가 이제 먼저 결정나야 되겠지만 예. 지켜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아, 그게 그러면은 그 이익 나는 것에서 어느 정도 기부금으로 내겠다 이런 비중을 좀 많이 적어냈나 봐요. 구체적인 방안들은 예. 이제 들여다봐야 되겠지만 예. 기본적인 생각은 그렇게 그렇군요. 밝혔습니다. 예, 두산은 어쨌든 뭐 새로 하고 지역 상생형이고 뭐 이런 것들을 한다는 점에서 신선한 점은 있기는 있는데요. 그렇죠? 예. 눈살이 찌푸려지는 건 아무래도 롯데가 아닐까 싶어요. 최근에 그렇죠. 경영권 뭐 분쟁 때문에요. 네. 그래서 예. 사실은 이제 롯데는 이 면세점 업계 1위잖아요. 네. 면세점 업계 대표 주자로 35년의 오랜 역사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노하우가 있고 브랜드 파워도 아주 강점으로 꼽히고 지금 국내에 7곳이 있고 해외에 5곳이 있어요. 롯데가 운영하는 면세점. 네. 그러니까 국내 1위는 뭐 당연하고요. 세계에도 3위예요. 세계 3위예요. 예, 예. 네. 그래서 신동빈 회장이 이제 지난달에 국정감사에 이제 출석했잖아요. 네. 그때 5년 내 세계 2위로 도약하겠다고 아주 기염을 토했어요. 아, 이제 그렇군요. 서비스업의 삼성전자가 되겠다 이런 이제 야심을 밝혔는데 예, 반면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롯데 약점이 있지 않습니까? 있죠. 정수 예. 형제 간의 경영권 분쟁으로 해서 이제 여론이 안 좋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 주무부서인 관세청도 이러저런 걸 감안해서 백지 상태에서 검토하겠다고 말을 한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잘해왔던 것에 가산점을 주지는 않겠다라는 거네요. 그랬다가 예. 이제 특혜 시비가 있을 것 같은 네.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롯데 사람들을 보면 지금 비상이 걸렸어요. 네. 이제 수성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만약에 둘 중에 하나라도 많이 잃게 되면 사업적으로 큰 타격입니다. 예. 지금 전체 면세점 롯데 면세점 중에서 이 소공점하고 월드점 두 곳이 차지하는 매출 비중이 60%를 넘어요. 오, 그리고 또 롯데로서는 말 못할 고민이 또 하나 있는데 뭔가요? 지난번 롯데 그 사태 이후에 신동빈 회장이 국민에게 약속했잖아요. 기업 경영 투명성을 높이고 지배구조 개선하겠다고요. 네. 그중에 일환이 호텔 롯데 상장이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 면세점이 사실 호텔 롯데의 사업이거든요. 그렇군요. 예. 예. 그래서 이 만약에 이 매출의 전체 매출에서 이 면세점이 차지하는 비중은 80%가 넘고요. 네. 영업이익에서는 95% 정도 돼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큰 타격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증권가에서는 만약에 면세점 수성에 롯데가 실패라면 예. 껍데기만 남는 호텔 롯데에 어느 투자자가 관심을 갖겠느냐. 그러겠네요. 그래서 상장이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라는 그런 분석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정말 이게 지금 호텔 롯데
얘는 정말 알짜 사업이기 때문에 롯데로서도 정말 사활을 걸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지금. 근데 이제 뭐 신세계도 그렇고 두산도 그렇고 다 도전장을 내고 그러다 보니 참 어려워질 것 같고. 근데 면세점 사업이 그렇게 다들 뛰어들 만큼 수익성이 좋은 사업이긴 한가요?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아까 롯데 사례 잠깐 말씀드렸는데 지난해 롯데 매출액 4조 7천 중에서 면세점 비중이 83%고요. 예. 영업이익이 4천 원인데 면세점 비중이 96%예요. 네. 그러니까 면세점을 빼면 호텔 롯데는 사실상 별게 없는 거죠. 그렇네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업계 전체 지금 유통업 전체 상황과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아시다시피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편의점 등이 지금 유통업의 어떤 대표 주자들이잖아요. 네. 근데 이들 공통적으로 지금 성장이 아주 둔화돼 있거든요. 오히려 마이너스 성장한다는 얘기도 지금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유통 이 전문 기업들 입장에서는 어떤 새로운 성장 능력 확보가 관건인 것 같아요, 지금. 근데 이제 면세점 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속적으로 커나가는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국내뿐만 아니라 지금 해외로도 나가거든요. 아까 네. 롯데 예.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그렇게 또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게 수익이 좋다라는 얘기가 있다 보니까 면세점 선정은 그냥 정말 딱딱 찍어가지고 특혜를 준 게 아니냐라는 논란도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이제는 뭐 기준이라든지 뭐 특허 수수료 같은 경우에도 뭐 100배까지 올리겠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여러 가지 좀 의견이 나오고 있네요. 그렇죠. 지난 7월에 그 시내면세점 사업자 선정 때도 심사정보 사전 유출 의혹이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번에도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우려스러운 시각들이 있는데 마침 지난 6일날 국회 입법조사처 이수진 서기관이 그 면세점 관련 보고서를 냈어요. 네. 그래서 이 면세 특허제도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다뤘는데 핵심은 이겁니다. 면세점 운영으로 인한 혜택과 수익이 큰데 그게 모두 소수 대기업이 집중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런데 그 특허 사업으로 인한 이익에 비해서 이 특허 수수료, 그들이 이제 어떤 정부에다 내는 수수료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수준이 너무 미미하니까 올리자는 거예요. 현재 특허 수수료가 연간 매출액의 0.05%입니다. 그걸 위해서 5%까지 100배 높이자라고. 100배 높이자는 예. 그 일부 국회의원의 안이 나온 거고요. 예. 이 롯데 경우를 대입해보면 지난해 매출액 4조 중에서 0.05%면 20억이에요. 예. 그 100배면은 2천억이죠. 엄청나는데요? 근데 예. 작년에 롯데 호텔 롯데의 전체 영업이익이 아까 4천억이라고 그러잖아요. 반이네요. 반을 내놓으라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업체 입장에서 아마 뒤로 자빠질 얘기인데. 예. 그래서 지금 국회도 여러 의원들이 그 관세법 개정안을 이미 발의했거나 발의 예정이고요. 예. 홍종학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 100배. 특허 수수료 100배로 올리자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가능할까요? 두고 봐야죠. 예. 그리고 또 관세청에서도 이 국정감사 통해서 이제 면세점이 독과점 구조가 맞다. 그래서 이제 10월 중에 TF팀을 발족을 해서 공청회를 열겠다라고는 했거든요. 그러면 독과점 구조, 예. 관세청에다 직접 확인해 봤어요. 그거 어떻게 된 거냐고. 네. 언론에서 잘못 보도했대요. 예, 아니에요? 아니래요. 예. 사실과 다르다고 정정 보도자료도 냈다고 그러는데. 아니, 그럼. 관세청이 예. 지금 아까 드린 것처럼 그 면세점의 그 심사 기준과 관련한 논란들이 있어서. 네. 그 개선책을 도출하기 위한 지금 연구 용역을 외부에 맡겼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게 연말까지 나올 예정인데 그 안에 독과점 구조 관련은 없고요. 예. TF는 이 업무를 위해서 이제 만든 것이고 필요하면 뭐 공청회도 열 계획이라고 그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 TF는 뭐 하는 거예요? TF가 이제 요 연구 용역 준 거, 예. 이제 그거를 이제 잘 이제 추진하기 위해서 그렇게 작은 조직 하나 만들었다는 거죠. 그 연구 용역을 준 주제는 그러면 뭔가요?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심사 기준 개선 심사 이런 것들 기준. 주요 내용입니다. 독과점이 아니라. 예, 그렇죠. 그렇군요. 근데 다른 나라 면세점은 그럼 우리나라와는 좀 많이 다른가요, 구조가? 그래서 이제 사실 면세점이라는 게 관광, 진흥, 외화이트 이런 등의 효과가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시내 면세점 경우에는 매장 설립이라든가 재고 확보라든가 해외 명품 브랜드 유치 등을 위해서 자본이 사실은 꽤 들어가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대기업이 유리하고 또 그러다 보면 독과점 경향이 있는 거죠. 예. 우리나라 경우에도 롯데하고 신라의 두 업체 시장 점유율만 80%거든요. 음.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공정거래법상에는 경쟁 제한의 우려가 있는 기업 결합을 지금 제한하고 있는데 경쟁 제한의 추정 요건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상위 1, 2, 4의 시장 점유율이 50%를 넘거나 상위 3, 4의 시장 점유율이 75%를 넘는 거예요. 지금 이 면세점 업종은 다 여기에 해당되거든요. 그렇네요. 근데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공항 면세점은 여러 나라들이 하지만 우리나라처럼 예. 시내 면세점을 허용하는 나라는 극소수예요. 중국과 일본 정도인데 그것도 뭐 베이징이나 무슨 도쿄에 있는 게 아니라 예. 특정 지역에 한정돼 있어요. 예를 들면 중국은 해남도에 있고 예. 일본은 오키나와 이런 관광지에만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리고 그 외 유럽이나 미국도 나머지 나라들은 사후면세점이라고 해서 예. 외국인들이 자유롭게 그냥 시내에서 정부에서 물건 사고 공항에서 세금을 환급받는 시스템이죠. 네. 우리나라하고 그럼 차이가 있는 거죠. 우리나라는 어쨌든 독과점 문제는 갖고 있다라는 걸로 봐야지 될 것 그렇죠. 같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예. 계속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한겨레 신문의 곽정수 선임 기자였습니다. 김은경의 생생경제 4부 포스코 그리고 마지막 안주 숙취해소 캔디 키스립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선물 받으실 분은 5232님 외 한 분입니다. 그리고 1533님께 알칼리수 에이스 한 박스를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김은경이었습니다.